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고 전하지 않은 말은 품은 자의 것일 뿐 받을 자의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마음속으로는 고마웠는데 한 번도 고맙다 말한 적이 없는 사람. 속으로는 미안했는데 끝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사람. 사랑한다는 마음은 가득한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대들 곁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대들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오래 살았는데 말 안 해도 알지. 가족인데 굳이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 마음으로 느끼면 되는 거지 꼭 입으로 말해야 하나. 이 말이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오래된 관계에는 말보다 깊은 이해가 있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실은 서로를 가장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고마움을 알 거라 여겼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서운함을 알 거라 여겼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사랑을 느낄 거라 여겼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힘듦을 짐작할 거라 여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믿는 그 사이에서 실제로 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가득했으나 말은 없었고 말이 없으니 상대에게 닿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의 진실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마음은 상대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 그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먼 곳에 홀로 떨어져 있으니 가족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나를 잊지 않았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편지가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전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멀리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하지 않은 마음은 닿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물음입니다. 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침묵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표현이나 감동적인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에게 건네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가 가장 자주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오래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관찰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오래된 부부들의 모습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20년, 30년이 넘은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돌아와 다시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 사이에 오가는 말은 놀라울 만큼 적었습니다. 밥 됐소. 다녀오겠소. 문 닫으시오. 하루에 주고받는 말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편안함이라 불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사이라 여겼습니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켜볼수록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내의 눈이 자주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밥을 먹는 동안 아내의 시선은 밥상 위가 아니라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침묵에 익숙해진 탓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이 편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오는 조용한 포기였습니다. 아내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는 말. 가끔은 다정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다는 말.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외롭다는 말. 그러나 그 말들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을 꺼내는 것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보았습니다. 침묵이 오래되면 한쪽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침묵하게 된다는 것을. 한 사람이 말을 거두면 상대도 슬며시 말을 거두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말이 사라지면
마음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같은 밥상을 마주하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품고만 있는 고마움은 상대에게 고마움이 아닙니다. 속으로만 삼킨 서운함은 상대에게 존재하지 않는 감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여기는 그 확신 속에서 실제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이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일이라 보았습니다. 싸움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수습하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관계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곁에 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것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날들이 한 겹 한 겹 쌓여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안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 까닭을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매일 보는 것에 둔해집니다. 처음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했고 작은 것에도 감동했습니다. 상대가 건네는 밥 한 그릇에도 고맙다고 말했고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당연한 것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니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당연함이 입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고. 그러나 정약용은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고맙다는 말을 꺼내면 어색해질까 두렵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지금까지의 잘못을 다 인정하는 것 같아 두렵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상대가 이상하게 여길까 두렵습니다. 오래 말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말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없어서, 아니 그 용기를 내는 것이 쑥스러워서 사람들은 또 하루를 침묵으로 보냅니다. 내일은 말해야지. 다음에는 말해야지.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셋째는 가장 깊은 까닭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만큼 오래 함께 했으니 내 마음을 모를 리가 없다는 믿음.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을 보면 알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정약용은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 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짐작할 수는 있으나 짐작은 언제나 빗나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묵묵히 밥상을 차리는 것을 남편은 아내가 괜찮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용돈을 보내는 것을 부모는 자식이 효도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들은 미안함을 돈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닿지 않은 마음은 아무리 깊어도 상대에게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 까닭이 서로 엉켜서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익숙함이 감사를 지우고 두려움이 표현을 막고 착각이 침묵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인 끝에 남는 것은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두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겪은 일 가운데 그 자신이 가장 오래 곱씹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배 초기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담담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고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편지를 받고 안심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은 것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런데 훗날 돌이켜보니 그 편지 속에는 아내가 하지 못한 말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말, 주변의 시선이 무겁다는 말, 당신이 곁에 없어 밤이 길다는 말. 그 말들을 아내는 한 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유배지에서 걱정할까봐, 자기까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의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봐. 그래서 괜찮다고 적었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적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답장에는 학문 이야기, 아이들 교육에 대한 당부만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가족이 그리운지,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적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두 사람 다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그 마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감추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장 슬픈 엇갈림이라 보았습니다.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오히려 상대와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늙어가는 부모는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할까봐. 자식은 부모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서로를 위한다는 그 마음이 역설적으로 서로를 모르게 만듭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후회는 다른 어떤 후회보다 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말하지 않은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감추었다 해도 상대에게 닿지 않은 마음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사실을 가장 쓰라리게 배웠습니다. 편지 한 장에 진심을 한 줄만 더 적었더라면 서로의 세월이 그토록 외롭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습관이 오래 이어지면 관계 안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벽은 돌로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은 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벽입니다. 고마운데 말하지 않은 것, 미안한데 말하지 않은 것, 서운한데 말하지 않은 것, 외로운데 말하지 않은 것. 그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쌓여 어느새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벽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마을에서 이런 벽을 가진 사이를 여럿 보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부부.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얼굴을 보지 않는 부자. 어린 시절에는 매일 함께 놀던 형제가 어른이 되어서는 명절에도 인사말 한마디가 전부인 사이. 밖에서 보면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습니다. 다만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도록 하지 않은 말들이 두 사람을 서서히 멀어지게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이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 보았습니다. 싸움은 감정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힌다는 것은 아직 서로에게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이 사라진 관계에는 부딪힘조차 없습니다. 감정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얼어붙은 것입니다. 얼어붙은 관계를 다시 녹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래 침묵한 사이에서 갑자기 말을 꺼내는 것은 어색하고 어색함을 견디는 것은 불편하며 불편하면 사람은 다시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벽은 더 높아집니다. 정약용은 이 악순환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은 대단한 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말 한마디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목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말이 없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사람이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아버지의 방에 군불을 넣으러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불을 피우고 나오려는데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춥지 않으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다정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춥지 않느냐는 한마디. 그런데 아들의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잠깐 서 있다가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두 마디가 오가는 사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정약용은 적었습니다. 벽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벽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닫힌 문에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고백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 먹었느냐? 몸은 괜찮으냐? 오늘 추웠지? 그 한마디가 수년간 쌓인 침묵에 금을 내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이것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적절한지, 어떻게 표현해야 상대가 받아들일지, 서투른 말이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또 침묵합니다. 정약용은 이 걱정이 방향을 잘못 잡은 데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형식을 고민합니다. 어떤 단어를 쓸까? 어떤 문장으로 시작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말을 누구를 위해 하는가? 내가 편하려고 하는 말인가? 상대에게 닿으려고 하는 말인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자기 감정을 쏟아내려고 하는 말과 상대의 마음에 가닿으려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나는 이만큼 힘들었다. 나는 이만큼 참았다. 나는 이만큼 서운했다. 이것은 자기를 향한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대는 이 말 앞에서 방어하게 됩니다. 당신이 힘든 줄 몰랐다. 나도 나름대로 애썼다. 나만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 말이 말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부르고 결국 대화가 아니라 공방이 됩니다. 정약용이 본 다른 방향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밥상을 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가 말없이 용돈을 보내주는 것이 고마웠다.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 말들은 상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수고를,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상황을 먼저 알아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 앞에서 사람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풀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내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 안도감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의 기술보다 말의 방향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서투른 말이라도 상대를 향해 있으면 닫고 능숙한 말이라도 자기를 향해 있으면 부딪힙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말하지 않은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투르더라도 상대를 향해 건넨 말은 반드시 어딘가에 닿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마웠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당신의 수고를 알고 있다는 말. 그 짧은 한마디가 완벽한 침묵보다 언제나 낫습니다. 정약용은 유배 후반에 이르러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그보다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지만 정약용이 보기에 더 깊은 문제는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의 곁에는 대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꺼내면 남편은 듣는 척하다가 딴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그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기 경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 자신이 그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제자가 찾아와 고민을 이야기하면 끝까지 듣지 않고 가르침을 내렸다고. 벗이 위로의 말을 건네면 그 말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고. 돌이켜보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말을 하고 있었을 뿐 서로의 말을 받아 안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하는 대신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저 듣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상대의 말이 틀렸다고 느낄 때, 참고 듣는 것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기다리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기 시작하자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말을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짧게 끊던 말을 길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다 한 뒤에 상대의 얼굴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말을 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오래 입을 닫은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까지 닫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닫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을 꺼내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조언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추고 끝까지 듣고 그리고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의 마지막 무렵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긴 세월 동안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아니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말이다. 그대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차마 하지 못한 말이 가슴에 남아있는 경험.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고 돌아보는 경험.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 미안했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넘어간 것.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삼킨 것. 그 말들이 가슴속에 남아 오래도록 무겁게 눌려있는 경험 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남은 생을 가족 곁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 그는 젊은 날의 정약용과 달랐습니다. 말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야 할 말을 미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아들에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했으며 오래된 벗에게 그리웠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 두 마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건네질 때마다 상대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오래간만에 눈가에 웃음이 번졌고 아들은 고개를 숙여 한참을 말이 없었으며 벗은 편지를 받아 들고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닿은 말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 그 침묵의 세월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배 이후에 건넨 말들은 비록 늦었지만 남은 세월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대들의 마음속에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너무 오래 품고 있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할 수 있을 거라 여기지 마십시오.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건네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십시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당신이 곁에 있어 다행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 닿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침묵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긴 유배를 끝내고 돌아와 가족과 함께 보낸 마지막 세월 동안 이것 하나만을 지켰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말하자. 오늘 건넬 수 있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것이 그가 남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절실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곁에 남는 것은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건넨 말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건넨 말은 그 사람의 가슴 속에서 오래오래 살아 숨쉽니다.